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 길게선 부장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2012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대외 변수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이 시간에는 최근 시장 흐름의 점검부터 시작해서 또 글로벌 변수의 미국 시장의 최근 흐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장의 예측과 그리고 글로벌 금융 그룹들의 시장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맥점들을 짚어가면서 시장 예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략적인 사항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한 점검을 기본적으로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위험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장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빅스 지표의 현황과 결부시켜서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X 지표와 직과 동향은 최근에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빅스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안정화되면서 시장의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 2008년도부터서 리먼 사태 직전에 빅스 지표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리세션 기간에 접어드는 그러한 상황을 1차적으로 맞이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반락되는 구간에서 빅스 지표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시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1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빅스 지표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유로존 악재가 리먼 사태 이후에 또 한 번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지만 역시나 시장은 한 번 부러지면서 또 한 번의 리세션 위기를 겪게 되게 됐는데요. 최근에 빅스 지표는 또 한 번 이렇게 양호하게 하향 안정세를 타면서 최근 S&P 500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빅스 지표가 시장의 안정기를 타고 있을 때마다 시장은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양호하게 탔었는데 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중심적으로 봐야 될 상황은 어떤 면이냐면 과거의 리먼 사태 이전 시기에도 S&P 500 지수가 상승 시기에 VIX 지표가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양호한 상태로 당시의 모든 경제 지표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 상황에서도 양호한 상황을 나타냈지만 갑작스럽게 시장이 부러지면서 빅스 지표가 급등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빅스 지표가 양호하게 하향 안정세를 타고 있고 또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2010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의미 S&P 500 지수가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시그널을 줬고 빅스 지표도 완전한 바닥권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시장이 부러질 염려와 가능성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빅스 지표가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부러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사례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2011년도 7월 이전까지의 S&P 500 지수가 양호한 신고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빅스 지표도 하향 안정세를 그리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이 부러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시장이 양호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VIX 지표가 양호한 하향 안정세를 그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전망 시기에 그러면 과연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변수가 무엇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단순하게 경제 지표와 펀더멘탈이 양호해짐으로써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동성이 공급돼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 둘 중에 가장 기본적인 흐름에는 최근 증시를 가장 명확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동성의 흐름이 시장에 유입됐다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맥점입니다.
최근에 LTRO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요. 유럽중앙은행이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이라는 장기 대출 마련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부터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한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총 3년 만기에 4,890억 유로를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출을 강력하게 단행을 했고요. 이에 대한 대출 금리는 1% 정도의 대출 금리를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캐리 트레이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즉 시장의 위험 재정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4%부터 7%까지 다양하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의 LTRO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5% 이상의 대출을 투자를 하게 되면 즉 4 내지 5%의 캐리 트레이드가 명확하게 가능해지는 안전자산의 거의 단기적으로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양호한 조건의 대출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단행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들을 통해서 은행권들은 자본 확충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BIS 비율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자본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에 큰 유동성 담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LTRO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LTRO 대출 자체가 충분하게 너무나 낮은 금리의 1% 대출로 금액이 대출되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단기 배팅 심리가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에 오르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배경에는 거의 무위험 이자율에 가까운 그러한 안전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중장기 대출이 단행되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캐리 트레이드만큼의 비율 정도를 산정해서 위험자산에 단기 배팅하는 추세가 이어지게 되었고 특히나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그 투자 배팅이라든지 또 위험 재정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시장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1탄과 2탄에 이어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반등하게 됐던 그러한 맥락과 모멘텀과 같은 동일한 맥락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양적 완화 정책과 분명히 방식과 어떤 투자의 패턴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어떤 스텔스 모네타이제이션이라는 이러한 방식의 LTRO 대출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자산에 배팅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쉽게 얻은 자금 그리고 편하게 얻은 대출 자금으로 인해서 어떤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요. 즉 은행권들이 또 위험 상황에 또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고 각종 자금의 유동성의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들이 오히려 안전자산의 선호라든지 또는 자금의 보유 그리고 자본 확충 그리고 각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자산 배팅을 통해 가지고 모럴 해저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의 시장에 일부분은 시장의 상승을 동인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일부분은 시장 상승 자체가 다소는 변동성에 노출됨으로써 불안감을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런 LTRO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이 상승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2012년도에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백그라운드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시장을 상승시키고 있는 배경 중에 또 하나라고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나중에 이 시간에 또 QE3에 대해서도 어떠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후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LTRO 대출의 가장 큰 모멘텀은 1%로 대출을 받아서 5 내지 6%의 위험 재정 국가의 국채에 투자해서 캐리 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최근 시장의 이상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4,890억 유로에 달하는 LTRO 대출을 받아서 다시 이 자금들을 대부분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예금 잔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의 예금 잔고의 금리는 실제로 0.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은 1%로 받아가지고 예금은 0.25%로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마진이 0.75%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오히려 시장은 자본시장과 특히 주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자금의 유동성의 물줄기의 흐름은 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지고 언제일지 모를 위험 시기에 대비해가지고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대출을 받고
그 대출 자금이 또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금, 거의 8, 90%의 자금들은 거의 100% 가까이 유럽중앙은행의 예금 잔고로 예치를 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최근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그리스와 연계된 많은 그 이벤트들이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가할 수 있는 동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유럽중앙에서 최근에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재정 국채에 대한 투자를 약 500억 유로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 유로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각국 정상회담 통해서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 비율을 50%를 결정했는데 민간의 자발적인 헤어컷 50%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유럽중앙은행은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헤어컷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럽중앙은행이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들은 유럽중앙은행이 부담 지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민간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야기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민간은 부담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에서 그리스의 헤어컷이 50%가 확정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 60%, 75%까지의 시장 헤어컷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돌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 자체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의 굉장히 강한 상승은 만들어졌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그리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 사이의 의견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배경을 한번 짚어보면 그리스는 자금 지원, 2차 구제금융의 자금 지원이 미흡할 시에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채교환 협상도 1월 20일까지의 어떤 마무리 짓기로 했던 것들이 2월 달까지 또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는 곧 3월 20일에 그리스가 148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만기를 원활하게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디폴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의 입장과 민간 채권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는 기존의 50% 헤어컷을 확정을 받았지만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좀 더 추가적인 헤어컷을 받아서 자기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이고요. 민간 채권단의 입장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민간 채권단은 사실상 자발적인 헤어컷 하기로 결정짓지 않았죠. 사실은 대부분 정부 기관 그리고 어떤 재무부라든지 정부 정책 담당관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 중앙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바로 민간의 자발적인 헤어컷이지만 사실상 민간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최근에 그리스에서 70%, 75%까지의 자발적인 헤어컷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 얘기는 자발적인 헤어컷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보험에 들었던 것들이 헤어컷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청구를 해도 시장에서 보험금 지급을 자발적 헤어컷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돼서 자발적 헤어컷을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보험 상품에 든 것을 청구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손실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헤어컷 부유를 높이게 되면 이것은 자발적인 헤어컷이기 때문에 CDS 상품에 대한 보험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미쳐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헤어컷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민간 채권단의 입장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헤어컷을 더 요구하고 있고 민간 채권단은 헤어컷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인슈어런스 보험에 대한 청구권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간 채권단은 오히려 CDS 프리미엄에 대한 보험 청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 입장에서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약속받았던 헤어컷 50%가 존재하기 때문에 50%만큼의 선택적 디폴트를 단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충분히 용인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선택적 디폴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50% 헤어컷 비율 정도는 충분히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선택적 디폴트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무난하게 스폰지처럼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을 때 과연 CDS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선택적 디폴트 상황 하에서 시장이 충분히 스폰지처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CDS 시장 자체가 붕괴됨으로써 CDS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보험금을 청구를 해도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인슈런스 보험이 기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될 때에는 자금 시장이 시스템적으로 붕괴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잠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최근에 LTRO 대출에 4,890억 유로의 대출을 단행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받아갔던 많은 투자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의 예금 예탁 잔고로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의 유동성 자원, 즉 예금의 보유 가용 자산을 얘기해 드린 것인데요. 지금까지 현재 4,905억 유로 정도가 지금 유럽중앙은행의 예금자산 잔고로 쌓였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까지 거의 예금자산 잔고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예금자산 잔고가 초급등하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LTRO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자금들은 지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 지금 블룸버그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중앙은행의 어떤 예금자산 잔고를 설명드렸고 이에 대한 LTRO의 어떤 기능 그리고 시장의 메커니즘인 그리스와 어떤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교환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왜 상승했는가 즉 유동성의 주입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해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S&P 500 지수의 어떤 그래프를 도식화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지금 거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1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실제로 과거에 존재하던 박스권을 탈피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우상향의 어떤 일종의 박스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어떤 평행적인 박스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 1월달 12월 말을 거치면서부터서 시장이 박스권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산타랠리의 그 연속과 함께 연초랠리 1월 효과에 의한 어떤 연속적인 두 가지 효과가 계속 작용함으로써 시장의 상승 돌파가 됐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것들은 시장이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고 거래량 증가 없이 시장이 상승한 사례는 과거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1월 효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1월 효과가 과거에 존재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 증가가 수반이 됐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 당시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이 바닥권에서 반등 터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2010년도 초반부에도 이게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반등으로 이끌면서 시장이 터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2011년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거래량의 추세가 약간은 우하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특징적인 면인데요. 최근에 S&P 500 지수가 상승은 했지만 과거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S&P 500 지수의 상승이 약간은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조금 추론 가능한 그런 범위일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보면 연초 효과가 산타랠리 효과가 계속 겹치고는 있지만 거래량 증가와 거래대금 증가가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시장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계속성을 가지면서 2월달, 3월달 그리고 2012년도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결론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S&P 500의 거래량을 월봉으로만 따져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거래량은 월봉 거래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평균 거래소도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을 2월달 넘어서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해내가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의 거래량도 한번 참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적인 거래량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이 거래량은 어느 정도는 좀 양호한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감소됐던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오히려 2012년도 이전 그리고 전후를 보면서부터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의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고 지수는 올라왔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의 상승률과 또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만 땡겨져 있고 종목들의 거래량은 대부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뭐 2배, 3배짜리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늘었고 거래대금은 줄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중소형주와 삼성전자 중심의 시장의 어떤 반등 기조를 이루었었다는 것들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으로 보면 최근에 거래대금 증가가 조금 이루어진 것은 중소형주의 모멘텀과 그리고 시장 키 맞추기 차원에서 대형주도 일부 상승의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일부 추가적인 상승을 담보는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볼 때는 거래대금의 평균 추세와 거래량의 평균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 지수를 통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맥락은 거래량 증가라든지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검증은 다른 지표를 통해 가지고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은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LTR을 통한 유동성의 흐름이 시장 상승을 담보를 했지만 그러면 펀더멘탈한 측면 그리고 미국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어떤 차이를 보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S&P 500 지수는 미국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총망라해가지고 대부분의 시장을 대표하는 500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구성하는 지수가 되겠고 다우지수는 업종별 최고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이런 식으로 업종을 대표하는 최고 1위 종목들을 30종목만 선별을 해가지고 미국의 지수를 구성하는 다우지수를 만든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의 갭을 보인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들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일시적인 갭은 발생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다시금 회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작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1월 달까지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캔들로 표시된 S&P 500 지수는 다우지수와의 괴리감을 상당히 만들어내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다우지수는 시장의 30종목으로만 구성된 종목이고 S&P 500 지수는 50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과 어떤 괴리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왜 존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상승률이 다우지수 30종목의 평균보다는 많이 올랐던 종목을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 17종목이 다우지수 30의 상승률을 대부분 좌우했다는 것을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먼저 총 약 한 10개 종목을 표시해 봤었는데요. 지금
보잉사와 그리고 캐터필러 그리고 또 쉐브론, 텍사코, 디즈니,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홈데포, 인텔, 맥도날드 이러한 종목들로 구성된 종목들이 시장에 보시면 작년 말 이후로부터 11월 달부터 급등한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우지수 30 종목 중에 지금 아래와 위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상향으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에서 보시면 다우지수 30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 총 7개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여기에는 월마트, 그리고 엑손모빌, 그다음에 트러블러스, AT&T, 파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머크 이렇게 총 약 한 7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총 6개 종목은 시장 다우지수 상승률을 가장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고 총 비중이 30 종목 중에서 이러한 17개 종목의 상승률은 20% 정도의 상승률을 담당을 했었고요. 총 상승 종목으로만 구성된 비율로만 따져도 한 35%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다우지수는 30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7개 종목이 전체적인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6, 7개 종목이 다우지수 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어젯밤에 다우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항상 이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항상 확인을 하는데 다우지수의 30 종목 중에서 대부분 6, 7개 종목들이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여타 종목 17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지수의 상승률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30 종목으로만 가지고 다우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만 가지고 시장의 상승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국내 증시가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을 한 것을 다 아시듯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지수 상승의 상당 부분을 압도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상승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또 다우지수는 3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6, 7개 종목이 다우지수를 대부분 끌어올렸다는 것을 보면 시장의 상승은 일부 핵심 종목만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어냈었고 특히 다우지수 내에서는 IT 종목 6개 종목이 이러한 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IT 종목을 끌어당기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미국 증시에서 특히 다우지수에서는 IT 종목 총 6개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담보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붙어서 시장 박스권을 탈피한 것은 IT가 중심이 된 시장 상승으로 몇 개 종목들만으로 구성된 시장 파워가 시장의 박스권 돌파를 주도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IT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어떤 PC 구도의 환경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주도 환경으로 완전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됨으로써 이러한 것에 있어서 시장이 주도됨으로 있어서 IT 경기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게 됐었고 특히 미국의 제조업 업황을 강력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전체적인 시장 상승을 담보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 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어떻게 S&P 500을 주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차트는 S&P 500 지수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차트는 지금 애플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8월 달 이후부터서 전 세계 증시는 부러지면서 폭락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러한 폭락 상황의 바닥을 탈피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일시적인 충격과 스티브 잡스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신고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애플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볼 때 이러한 S&P 500 지수를 끌어당기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파워 리딩 히터로서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들이
S&P 500 중심으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애플의 주가를 이렇게 회귀시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애플의 시가총액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980억 달러 정도, 거의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천억 달러 정도면 저희 나라 돈으로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고 애플이 벌어들인 수익은 지금까지 총 1,0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정도가 되죠. 10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주가는 지금 현재 450불 정도, 한 500불 정도 따지면은 주가는 한 5, 6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이번 4, 4분기 애플의 실적이 오고 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번에 결과치 어느 정도 나왔느냐.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380억 달러 정도의 시장 이익을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460억 달러 정도가 달성이 됐고요. EPS도 주당 10불 정도에서 13불 정도로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또한 아이폰의 판매 대수도 시장 예상치는 거의 한 3천만 대 정도로 예상했지만 3,700만 대 정도까지 판매를 하게 됨으로써 거의 이것은 IT 업계에서는 아마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분기별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어떤 메가 히트 상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팔리게 된 수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만 해도 1,000만 대가량 1년 동안만 팔려도 어떤 그 밀리언셀러, 10밀리언셀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상품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3,700만 대가 팔리면서 거의 삼성전자의 판매고를 한참 앞짐으로서 돼가지고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마켓 리딩 히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총 165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4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가 훨씬 넘는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165조에 비하면 애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유동자산, 즉 삼성전자가 1년 동안 가동시킬 수 있는 현금과 당좌 자산, 많은 1년 내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의 총액이 39조 원이 총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은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무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도적인 시장의 어떤 그 주도력,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의 가치, 그리고 3,700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 지수를 애플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조금 더 IT 업황을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담당해낼 것이라는 것들이 과거 동안에도 증명이 됐고 현재 시점에도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뭐 수치상으로만 설명드렸는데 간략하게만 차트로만 봐도 애플의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의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의 상승이 유동성 효과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 전체적인 증시 상승이 아니라 일부 종목들에 의해서 주도주에서 주도된 시장의 어떤 드라이빙에 의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됐었다.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은 어떤 섹터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전체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드라이브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봐서는 유동성 효과, 시장 리딩 히터의 주도주 효과가 굉장히 컸었다 그러면 그럼 과연 그리스존에 대한 어떤 유럽의 문제는 해결됐는가? 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승에 의한 효과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인가? 즉 근본의 뿌리와 이러한 펀더멘탈에 대한 그 지표적인 측면을 어떤 미시적으로 또는 거시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유동성의 흐름과 기본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만 지켜봤지만 한번 미국형 경제 지표로 대변되는 많은 지표들이 과연 설득력 있게 시장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해보겠죠. 여기에는 지금 경기의 정점 대비 바닥까지의 미국의 실제적인 GDP 변화를 표시한 데이터인데요. 이 GDP 변화를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과거의 1950년 이전부터서
미국의 GDP 정점부터서 바닥까지의 어떤 GDP 변화를 봤더니 변화율은 과거의 리세션 기간 동안을 그때그때마다 짚어가지고 표시한 것인데요.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정점부터서 바닥 시점까지의 GDP 변화율은 대부분이 한 1.8%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한 3.7%까지의 하락률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먼 사태를 전후로 한 시장의 어떤 정점부터서 2009년도 2, 4분기의 저점까지의 바닥 변화를 봤더니 총 GDP 변화율이 마이너스 5.4% 정도의 충격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고 과거의 변화율보다도 훨씬 더 리먼 사태 이후에 어떤 시장의 충격이 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고 또다시 상승을 했지만 지금도 반등의 어떤 베어마켓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여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로존이 또 미국의 어떤 상황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점검해보면 이것은 최근까지의 실제적인 GDP 변화율을 표시한 것들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GDP 퍼센테이지가 무려 한 9%까지도 하락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까지 2009년도 2, 4분기 이후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 이상의 GDP 상승률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한 2.2%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지난 12월 달에 발표된 GDP 3, 4분기까지의 데이터는 1.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아직은 미국의 경기가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 4분기 데이터가 발표가 됐을 시점에 과연 그리고 또 2012년도 1, 4분기 GDP 변화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과연 펀더멘탈적으로 주시장이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후행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GDP 변화율 자체가 하향 추세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직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상승이 확연한 펀더멘탈적인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최근까지의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부동산 지표 그리고 어떤 산업 섹터의 어떤 상승률이 과연 지표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고용 현황 중에서 최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양호한 데이터는 보이고 있지만 시간제 근무자의 고용 현황이 최근까지 급등한 이후에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 리테일 세일즈나 이런 소매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 발표가 됐지만 연말 시즌을 겨냥한 고용률이 2008년 이후부터서 보시면 2011년도에 가장 12월 달에 고용률이 임시직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임시직 고용에 기인해 가지고 리테일 세일즈나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지표로 넘어가서 보면 이것은 신규 주택 착공의 데이터인데요. 과거 1959년부터서 데이터를 쭉 나열해 보면 시장의 평균 지수인 1,600만 건 정도의 시장의 평균 신규 주택 착공은 거의 없고 최근까지 급속한 하락 추세를 본 이후에 거의 600만 건 그리고 700만 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신규 주택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봐서는 미국의 부동산 지표 자체가 고용 지표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시장에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시장의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못 미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발표하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지표 관련해 가지고 과연 주택 지표, 부동산 지표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공실률 자체가 많이 회복이 돼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인데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자체는 주택가격 자체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우하향 추세를 거쳐가지고 아직은 플랫한 추세에서 약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자체가 회복이 돼야지만 과거의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이러한 CDS 상품에 어떤 회복률도 빨라질 것이고 주택 관련 지표에 따른 명확한 지표로서 의미적으로도 어떤 충분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묘연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니팩처링 관련해 가지고 내부재 주문 동향을 보시면
이것은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미국에서 발표될 지표인데요. 신규 내구재 주문의 지표는 이전 데이터 3.8%에서 이번 컨센서스가 2.2%입니다. 따라서 현저한 시장의 어떤 내구재 주문 자체가 현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매니팩처링 섹터에서도 일부 산업 생산 데이터 자체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만 내구재 주문 자체는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런대로 양호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011년도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상승률을 보이면서 과거의 평균 데이터 정도의 이상 수준까지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시간 관계상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저축률이 금융위기 당시에 5% 정도까지 높아졌다가 최근에 3%대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즉 주택 가격 자체가 한 50% 이상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금융위기에 어떤 충격을 받음으로써 저축률이 올라갔다가 그런 시장의 안도감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저축률이 갑자기 또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오히려 소비를 많이 늘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식음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어떤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됨과 동시에 시장의 어떤 하향 안정성이 어떤 하방 경직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는 가고 있지만 이 자체가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반영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번 데이터 발표 예상치도 이번 주에 발표될 데이터가 74에서 74로 어떤 시장의 상승이 어느 정도 플랫하게 이제는 더 추가 상승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점이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올라와 있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총 8가지의 지표 중에서 42%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가 하우징 섹터입니다. 즉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한 절반 정도는 주택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지표가 주택 가격이 더 이상은 50% 하락 이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라는 안도감 때문에 시장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올라 있다는 측면이 여기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지금 마지막 중요한 지표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BDI 지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DI 지수의 장기 동향을 보셔야 할 텐데요. 최근에 BDI 지수가 굉장히 급락해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BDI 지수는 전 세계적인 물동량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에 거의 한 12,000포인트까지 다우지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가 금융위기 당시에 6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6,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1,0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전 평균 지수 6,000포인트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평균 지수 3,000포인트에서 한참 모자라는 1,000포인트 미만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BDI 지수 동향을 보시면 금융위기 이 바닥 시점에 BDI 지수가 먼저 선행적으로 시장 상승을 하고 난 뒤에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BDI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S&P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2011년도 8월 달에 부러지게 되는 것은 BDI 지수가 선행적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BDI 지수가 2011년도 8월 달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장은 폭락을 해가지고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선행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시장을 신고가를 만들어줬지만 최근 S&P 500 지수가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다우지수 상승을 하고 있지만 BDI 지수는 오늘까지 807포인트를 달성하게 됨으로써 시장의 이전 저점들을 모두 깨고 있고요. 이 얘기는 BDI 지수가 시장, 주식시장이나 이런 모든 지표에 선행 지표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저점을 깨고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810포인트까지 치닫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물론 BDI 지표 하나 자체가 시장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2012년도 상반기에 크나큰 위험이라든지 주시장이 부러질 수 있는 리스크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미국형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근본적인 그 뿌리와 펀더멘트 그리고 장기적인 한 50년 정도의 추세를 비교해 봤을 때는 경제 지표 자체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해가지고 양호하게 나온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고 시장 자체가 메이저 핵심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애플과 같은 메이저 IT 대표 종목도 시가총액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의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 상승 자체가 현재 시장 굉장히 양호하고 추세적으로 2월달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앞으로의 상승 자체를 담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그루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좀 참조해 보셔야 되는데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대공황 시기와 유사한 스타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조지 소로스는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고 최선의 시나리오, 즉 가장 양호한 케이스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했을 경우에는 또 디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크 파버라든지 또 누리엘 루비니 교수란 이런 분들이 많은 시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시장을 경고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그룹,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룹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경제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도 보여주고 있고 BDI 지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어떤 리스크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가 선택적인 디포트를 하게 됐을 때 일시적인 시장 충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제가 지금 얘기 드릴 TD 스프레드 지표와 라이보 금리 지표가 최근에 약간 하향 안정되면서 시장의 상승에 어떤 발돋움이 돼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표가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다시 상승하게 되는 스타일이 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다시 한번 시장의 리스크가 점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것들을 앞으로 충분히 검증하시고요. TD 스프레드라든지 또 라이브 금리 차트 그리고 유로 베이시스 스왑 같은 그런 차트들을 단기적으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차트들이 다시 한번 안정 추세에서 다시 상향 쪽으로 틀면서 위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2월달 그리고 2월 말 3월 초까지를 거쳐서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한 달을 잘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시장이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양호한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도 있다. 즉 이것이 단순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고 시장이 굉장히 그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번 앞으로의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상승 장세를 계속하고 있고 2012년도 연초 랠리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모락모락 불지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히려 제가 애초에 빅스 지표가 오히려 양호하게 나오고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올 때 오히려 혹시나 위험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해서 시장이 유로존 사태도 무난히 무마가 되고 또 미국의 경제 지표와 제조업 섹터의 양호한 성장을 발판을 도모해서 이머징 마켓의 성장까지 도모된다면 가장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시장이 바라는 대로 기대치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12년도 상반기 그것도 2월, 3월에 걸쳐서 나타나게 될 시장 유동성 지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유로존 사태가 이제는 캐캐 먹은 재료가 아니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BDI 지표의 선행적인 의미 그리고 경제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카운터파리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즉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서로를 믿고 시장의 신뢰감이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완벽한 대응과 시장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